이제 그다음 지리적 범위 확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총론, 속론 단계에서는 일단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역까지를 친하의 영역 범위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속론에서 현재의 한강 이북 지역을 고대 친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사지에 와서는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조금 아까 얘기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백제나 신라의 한반도 남부까지도 친하사로 엮을 태세가 갖춰진 겁니다. 즉 공식적으로 한반도 남부까지 친하의 영역이었다라고 확고하게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백제나 신라 그 영역까지도 친하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하다.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그 상황, 즉 친하사로 엮어갈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한 기본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한 논문이 그 호정의 한당시기 해동지리함의적 역사 변천입니다. 즉 해동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범위가 뭐냐? 이 논문에서 보면은 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 단순히 한반도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한반도를 벗어난 바레만 영역 또는 만주 전 영역까지도 해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주, 바레만 유역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해동으로 지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이 만주, 바레만 영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건국전설의 확장입니다. 이 총론, 속론 단계에서 바로 이 건국전설, 고구려 건국전설을 친하의 문화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즉 영토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설, 신화 전설까지도 이제는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사지 단계에서는 백제까지도 친하에서 유래한 건국전설의 계통에 넣어 친하 역사에 부속시킵니다. 백제까지 백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라나 또 가야까지도 친하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진건 강유동의 예맥족 건국전설 공용 모식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고구려 건국전설에 나오는 건국시조, 즉 주몽, 그 다음에 뭐 유리왕의 유류, 뭐 이런 인물들은 부여의 시조인 동명과 그 동명이 전설하고 거기서 유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명의 그런 그 정체성은 뭐냐? 동명은 부여의 건국시조다. 즉 만주 일대의 정치 지도자였다. 즉 만주 일대라고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이다. 즉 부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강 정권이었다. 즉 부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부속 정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여의 건국 시조로부터 유래된 그 건국 전설이 고구려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 시조 즉 온조나 비류가 바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백제시조도 즉 이것은 나아가서 부여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친하의 건국 전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백제의 건국 과정도 친하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논문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세 번째 경향성인데 이것은 사실관계 서술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동북사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는 그냥 건조하게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동북공정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미 총론, 송론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동북공정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논문은 유거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 논문을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거의 세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론, 당조여, 신라적 연맹관계, 그 다음에 관우, 장수왕, 남정, 백제적 기계문제, 그 다음에 광개토왕, 남정, 백제문제, 신탐, 이런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번째 그 장수왕의 남정, 백제적 기계문제라고 하는 논문에서 보면은 장수왕의 그 백제 정벌, 이것은 뭐 우리 삼국사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백제의 계로왕을 내려와서 잡아 죽이고 뭐 한강유역까지 정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왕이 내려와서 이 백제를 정벌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백제를 정벌하고 했느냐, 거기서 장수왕의 그런 그 이 전략 전술적인 지휘관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중국의 그런 그런 그 전략 전술 이런 것을 뭐 모방했고 뭐 이런 내용까지도 뭐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조하게 장수왕의 그런 정복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고구리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리의 그 변방 정권이 백제를 정복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동북공정의 논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광개토왕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광개토왕 비에 보면은 광개토 평안 호태왕 뭐 이러한 그 용어가 나오죠. 즉 국강상 광개토 평안 호태왕이라고 하는 게 광개토왕 비에 나오는 정식 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광개토 평안 호태왕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너무 기니까 이것도 광개토 태왕 태자를 강조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광개토 왕 그렇게 학술 논문에서는 많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그냥 광개토왕이라고 일단 썼습니다. 이 광개토왕이 백제를 이제 정벌하는 그 과정이 광개토왕비에 이제 보이는데 그 광개토왕이 그 백제를 정벌할 때 보면은 광개토왕의 전술이라든지 또 고구려 군의 전략 전술 또 기동성 또 고구려 군의 강력함 또 고구려 군의 우세함 이런 것들이 기존 학설에서는 기존 논문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 또 광개토왕의 업적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백제의 내부 분란, 내홍 때문에 광개토왕이 쉽게 백제를 정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논문이 갖는 뭐 좀 독특한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바탕에 광개토왕 자체를 중국 변방 정권의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탕에는 중국 동북공정의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 논리를 배제하고 나면은 이 광개토왕과 당시 백제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왜 광개토왕이라든지 기존 삼국사기에 백제의 내부 분란에 관한 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백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이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싫어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업적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개토왕비라든지 고구려의 역사 속에 그 백제의 내부 분란 그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경향성으로서 이 새로운 성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즉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성과들인데 동북사지에 이제 드러난 그러한 그 연구 성과로서 이제 다음 그런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그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신라 백제 묘지 분석입니다. 즉 총론이나 송론 단계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그 분야인데 신라 백제 관계 묘지에 대한 논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고대에 특히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왕족들이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을 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간단한 그런 이 양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언제 죽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 주요한 그런 업적은 뭐고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해서 즉 돌에 새기죠. 새겨가지고 무덤에 같이 묻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무덤 묘지들이 나중에 발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발견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묘지입니다. 그 묘지에 대해서 그 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 볼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 그 묘지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묘지에 대해서 이 동북사지에도 보이는데 신라와 백제가 친하의 번속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기에 이 묘지에 대한 논문들이 이 논리의 동북공정 논리의 외연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적 증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다음 논문들이 그겁니다. 즉 조진화의 북송 양회처 왕시묘지와 왕원령 상국 신라라. 그 다음에 이제 동현수 조진화의
낙양, 노산, 서안 출토적 당대 백제인 묘지 분석. 그 다음에 이 백은흥의 백제 유민 예식진 묘지명 관련 문제 고석이다. 이런 세 편의 논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 북송 때, 이것은 북송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시대로 봤을 때 왕씨 고리 시대죠. 그 북송 양회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 양회 처 부인인 왕씨의 그 묘지가 출토가 됐어요. 그 왕씨의 묘지에 보면은 그 왕씨의 조부입니다. 그 조부인, 그 선조인 조부인데, 그 왕언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로 통일신라 시대, 이 시대에 신라로 왔다. 즉 당나라에서 신라로 왔다는 겁니다. 신라로 와서 벼슬을 했어요. 상국이라고 하는 그 벼슬을 했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나중에 다시 당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 왕씨 사람들이 당시 친하에서 그 왕씨 사람들이 신라로 왔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다시 당나라로 갔고 한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백제 부흥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왕씨 선조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런 상황이 이 묘지석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이 동북공정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낙양, 노산, 서안 출토적 당대 백제인 묘지 분석,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보통 이 묘지석이, 백제 묘지석이 많이 출토가 되는 게 당시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인 낙양, 그 다음에 노산, 그 다음에 서안,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이제 그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 유민들이 많이 당나라로 갔죠.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묻힌 묘지들이, 즉 무덤들이 많은데, 그 무덤들에서 그 묘지석이 종종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많이 현재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서안이라든지 낙양의 그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수장고에 그런 묘지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진 게, 즉 외부로 이렇게 그들이 공개한 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됩니다. 그 몇 개가 되는데, 그 몇 개 발견이 공개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쓴 거죠. 앞으로 그들이 아마 공개를 또 하겠죠. 있으면은.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발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특히 이제 낙양 같은 데는 낙양 북쪽에 북망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일대가 사실상 당나라 시대의 공동묘지였어요.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들 속에서 백제 유민들의 그 묘지석이 앞으로도 더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백제 유민들의 묘지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래서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그 백제인들의 그 묘지석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즉 이 묘지석이 발견된 게 어디냐? 낙양, 노산, 이 서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바로 이 묘지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유물이다. 즉, 그 중화인민공화국 유물을 가지고 봤을 때 바로 여기서 그 나타나는 역사적인 문제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논문인 그 백은흥의 백제유민 예식진 묘지명도 이 예식진 묘지명을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 그 유민인데 그 묘지명을 집중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전에 어떻게 살았고 했던 그런 것을 분석을 한 것인데 바로 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건조하게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쓴 논문 같지만 당연히 이 논문도 예식진은 백제 유민이다. 백제는 뭐냐? 그리고 이 백제 유민으로서 당나라에 이주했다. 즉 이 사람은 뭐냐? 따라서 당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의 역사는 당나라의 역사다. 따라서 이 논문도 당나라 즉 이 백제는 당나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서 저술이 된 논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웅진도독부와 백제 부흥전쟁 검토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새로 이 동북사지에서 등장을 한 동북공정식 이제 그 논문인데 이들 논문 다음 그 이 두 가지 논문인데요. 이들 논문도 총론 송론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야의 성과로서 백제 멸망대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주제도 고구리와는 거리가 먼 백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총론이나 송론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동북사지 단계에서 이제 다뤄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조지빈의 관우 당대 웅진도덕부적 기계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조지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용삭 3년 백제 망국지전 고술이라 바로 이런 논문 속에서는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저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논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전쟁이 전개되고 또 백제 부흥 전쟁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는 백제와 신라와 당나라, 그 다음에 왜 이 4개국, 그 다음에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고구리, 아직 고구리가 망했을 때가 아니니까 고구리까지도, 즉 5개국의 관계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건조하게 기술한 듯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당사자인 즉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리 백제 신라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당나라와 외국의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 부차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 논문 속에서는 오히려 중국 측의 자료를 중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등장을 한 당나라와 외국의 상황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했던 고구리 백제 신라의 그런 그 역할, 기능이 부수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논문 속에서는 당나라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겠지만, 바로 여기에 동북공정의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그런 연구 성과다 할 수 있는 게 이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총론이나 송론에서는 이 최치원 관련된 게 물론 간접적으로는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최치원에 관련해서 동북공정식 논리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야도 고구려와의 시간적 이격이 큰 신라하대의 일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즉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었던 시기가 고구려가 망하고 이제 좀 한참 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논문에서 보면, 즉 동건의 최치원 대 사만 신라급 발해적 역사인식, 또 여국강의 최치원 불교사상 추론, 뭐 이런 논문인데, 이 논문 속에서는 최치원과 당나라와의 인연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북공정 논리의 외연 확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최치원이 뭐 신라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했었던 그러한 것을 신라를 주체로 한 그런 논문 서술이 아니고, 최치원은 신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유학을 했고, 또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라인으로서, 즉 외국인으로서 당나라에서 역할을 관리 생활을 하고 했었던 것이지, 우리로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속에서는 신라인이긴 하지만 당나라에서 활동했었다, 당나라에서 치르는 과거에 합격하고 당나라의 관직을 역임했었다, 이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신라 출신이긴 하지만 당나라인으로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거꾸로 신라 자체도 이건 당나라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것이다. 즉 최치원의 활동을 강조를 하는데 당나라에서 활동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최치원이 이후 신라에 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신라에서의 활동을 또 강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최치원이 신라에 와서 뭐 시무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그 신라 조정에 건의를 하죠. 물론 신라 조정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지는 않지만 건의를 합니다. 신라라고 하는 지금 후기 신라의 정치 정세가 지금 안 좋다, 나라 꼴이 아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 이래서 정치적으로 개혁책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신라의 정치 집권층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치원은 이제 전국에 시를 해서 전국 유랑길에 떠나서 뭐 전국 유랑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생을 마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최치원의 신라에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나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유교적인 영향, 또 불교적인 영향, 도교적인 영향,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유불도, 요 3교를 신라에 가서 전파시켰다. 그래서 신라의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이것이 굉장히 발전한 것이다. 결국 뭐냐?
친화의 문화 요소가 최치원을 통해서 신라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 역할을 최치원이 한 것이다. 그것은 곧 중화인민공화국, 즉 친화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29편의 논문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총론, 속론 단계에서 내세운 동북공정 논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향성이고, 그 다음에 점차 총론, 속론의 논리가 강화, 확장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기술한 듯한 논문들도 그 바탕에는 총론, 속론의 논리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총론, 속론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총론, 속론 단계의 동북공정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북사지에 수록된 사만, 백제, 신라, 후삼국 관련 논문들은 2009년을 기점으로 종별 유형이나 연구 주제가 구분됩니다. 특히 논문의 주제에 따라서 15개 분야에 있어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없던 사상사라든지 백제 부흥전쟁, 그런 것과 같은 새로운 연구 주제가 2010년 이후에 등장합니다. 한편 내용면에서 이들 논문의 상당 부분은 한국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기본 자료로 이용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학술 자세로서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의 그런 학자들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족, 언어, 문화 등이 다른 고대사회 집단을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의 그런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대사회까지도 적용을 시키는데, 그 무리하게 현재 국경을 기준으로 친화 문화권 그렇게 넣으려다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비논리적인 한계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 속에서 보면 그런 비논리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비논리적인 문제들을 우리 한국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정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그런 문제까지도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은 사실 학문은 학문이고 정치는 정치야, 이런 식으로 논문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동북공정을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언급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미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 대중들이 주로 검색을 하는 백도백과, 즉 바이두 백과사전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미 이런 논리들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고 동북공정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동북사지에 실려있는 이런 논리들을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극복을 할 때에만 우리가 스스로 동북공정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